아들 내외와 손자와 함께 사는 집. 3년 전부터 며느리 수진이가 저를 극진히 모셔왔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며 인사를 올리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미리 준비해두고 병원 갈 때도 꼭 따라와 주던 며느리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잘해주는 며느리를 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이웃들에게 자랑하곤 했죠. 수진이는 특히 제가 혈압약을 챙겨 먹는지 무릎이 아프진 않은지 세심하게 신경 써줬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무릎 보온대 꼭 착용하세요. 라며 정성스럽게 챙겨주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이웃집 박할머니는 며느리가 그렇게 잘해주면 복받을 일이야라며 부러워했고 저도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상한 기분이 든 건 수진이가 제 개인적인 일에 너무 관심을 보일 때였어요. 어머님, 혹시 오늘 누구 만나러 나가시는 거예요? 라며 제 스케줄을 꼼꼼히 체크하더군요. 처음엔 걱정해서 묻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감시받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웃 김 선생님과 커피를 마시러 나갔다 오면 어머님, 오늘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 하셨어요? 라며 자세히 묻더군요. 별거 아닌 대화 내용도 일일이 캐묻는 게 조금 이상했지만 그래도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님,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온라인 결제도 복잡하니까 통장은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처음엔 당연한 말 같았습니다. 실제로 뉴스에서도 노인들이 사기를 당한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니까요. 어머님, 제가 젊으니까 은행 업무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줄 서서 기다리실 필요도 없고요. 수진이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실제로 은행에 가면 번거로운 절차들이 많았거든요. 카드도 인감도용서도 모든 중요한 서류들을 수진이가 관리하게 됐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깜빡하시고 어디 두셨는지 잊어버리시면 안 되니까요. 라며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계산적인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무시했습니다. 제 휴대폰도 어머님, 요즘 폰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제가 필요한 앱들 설치해 드릴게요. 라며 자주 만지작거렸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제 폰에 이상한 앱들을 설치했을 수도 있겠더군요. 며느리의 외모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검소하던 사람이 갑자기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화장품을 사용하더군요. 손톱까지 비싼 네일아트를 받아와서는 어머님, 어때요? 예쁘죠? 라며 자랑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옷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돈이 많이 들 텐데 괜찮아. 제가 물으니까 어머님, 제가 부업을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집에서 수진이가 컴퓨터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쇼핑몰을 운영한다면서 상품 사진을 찍는다거나 포장을 한다거나 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거든요. 물어보면 제가 주로 밤에 작업해서 어머님이 못 보신 거예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아들 준호도 대견해하며 우리 수진이 정말 능력 있어. 살림도 잘하고 부업까지 하다니. 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쇼핑몰을 운영한다면서 집에 택배 상자 하나 오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진이가 자주 입는 옷들의 브랜드를 보니 하나에 수백만 원씩 하는 것들이더군요. 작은 쇼핑몰로 그런 고가의 옷을 살 수 있을까 싶었지만 며느리를 의심하는 게 잘못된 것 같아서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집에 각종 서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이름이 적힌 봉투들이었죠. 하지만 그 서류들은 절대 제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받아서 어머님, 이건 제 사업 관련 서류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며 항상 가로챘습니다. 우편함 열쇠도 어느새 수진이가 관리하게 됐고 집에 오는 모든 우편물은 그녀가 먼저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우편함에서 우편물 꺼내는 것도 허리 아프시잖아요. 제가 매일 확인해 드릴게요. 라고 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우편물을 통제하려던 거였어요. 심지어 제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보낸 편지까지도 수진이가 먼저 확인하고 건네주더군요. 어머님께 온 거 맞나 확인해 봤어요. 라며 웃으면서 주는데 이미 뜯어진 봉투를 다시 테이프로 붙인 흔적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전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집 전화가 오면 수진이가 먼저 받아서 어머님, 지금 쉬고 계세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나중에 누가 전화 왔다더라 라고 물어보면 아, 그냥 보험 권유 전화였어요 라며 대충 넘어갔어요. 이상한 일들이 더 생겼습니다.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던 ATM에서 용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잔고가 거의 없더군요. 제 기억으로는 연금이 들어와서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했는데 3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수진이에게 말하니까 어머님, 요즘 금리 좋은 곳에 정기예금 넣어드렸어요. 연금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넣었는데 나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더니 복잡한 투자 상품이라 설명드리기 어려워요. 나중에 수익 날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제 통장인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이상했지만 그래도 며느리를 믿고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도는 알고 싶은데 라고 하니까 어머님, 투자는 매일 변동이 있어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대신 분기마다 수익률 보고서를 드릴게요. 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라는 것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아직 정리 중이에요. 라며 계속 미루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그들과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곤 했죠. 제가 다가가면 어머님, 사업 관련해서 온 분들이에요. 잠깐만 이야기하고 가실 거예요. 라며 저를 방으로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목소리를 낮춰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한 번은 호기심에 문틈으로 들여다봤는데 수진이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네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 중 한 명이 이번엔 더 조심해야 해. 들키면 큰일 나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객들이 간 후에 누가 왔길래 그렇게 오래 이야기했어? 라고 물으면 새로운 사업 파트너들이에요. 투자 제안을 받았거든요. 자세한 건 말해주지 않았어요. 밤늦게 수진이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는데 원금은 보장되는 거죠? 수익률이 그 정도면 괜찮아요. 명의는 문제 없고요. 라는 단어들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눈치 못 챈 것 같은데 좀 더 시간을 벌어야겠어. 라는 섬뜩한 말도 들렸어요. 다음 날 물어보니 중국에 있는 거래처와 통화한 거예요. 시차 때문에 늦은 시간에 하게 됐어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중국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대화했는데
왜 중국 거래처냐고 물으니까 한국 교포가 운영하는 회사예요. 라며 변명을 바꾸더군요. 어느 날 수진이 외출한 사이에 집 서랍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김 어르신 완료요. 박 할머니 진행 중. 최 할아버지 접촉 필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큰 금액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도 거기 있었고 옆에는 5억 목표라고 적혀 있더군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았어요. 급히 메모를 원래 자리에 두고 모른 척했습니다. 며칠 후 이웃집 김 선생님을 만났는데 우연히 수진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수진 씨가 이전에 어디서 일했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김 선생님이 놀라더군요. 그건 모르세요. 금융회사에서 일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만뒀다고 하던데요. 더 자세히 들어보니 수진이가 이전 직장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무단으로 투자 상품에 가입시켰다가 문제가 됐다는 거였어요. 그때도 손실이 나서 고객들이 피해를 봤는데 회사에서 조용히 처리했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혹시 저도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전에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급히 외출한 사이에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평소라면 수진이가 받았을 텐데 그날따라 제가 문 앞에 있었거든요. 봉투에는 은행 대출 승인 안내라고 적혀 있었고 수취인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봤더니 제 명의로 3억 2천만 원의 대출이 승인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보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이더군요. 언제 제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 이름으로 그런 거액이 승인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밑에 있던 투자 손실 통지서였습니다.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고위험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1억 8천만 원의 손실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봉투에는 제2금융권 대출 안내서도 있었어요. 무려 2억 원의 신용대출이 제 명의로 실행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신청한 적이 전혀 없는 거였어요. 수진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그 서류들을 식탁에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라고 물었더니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금방 평소에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 이건 제가 어머님 명의로 투자를 좀 해드린 거예요. 나중에 큰 수익이 나면 노후 자금이 늘어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제가 물으니까 어머님,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급하게 진행한 거예요.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의 따뜻함이 아니라 계산적이고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들킨 범죄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이 대출들은 뭐야? 내가 언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했어? 제가 추궁하자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그것도 투자 자금이 더 필요해서 한 거예요. 수익이 나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5억이 넘는 돈을 내 이름으로 함부로 어떻게 쓸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제가 소리치자 수진이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가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미리 활용해서 불려놓으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도 더 좋은 생활 하실 수 있고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년 동안 저를 극진히 모시던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이 이런 거였다니요. 저는 그녀에게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명의에 불과했던 거였습니다. 그럼 손실이 난 1억 8천만 원은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물었더니 그건 곧 회복될 거예요. 투자는 원래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 수익이 날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회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더 추궁하자 수진이는 결국 협박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이걸 밖으로 알리면 준호도 피해를 받을 거예요. 남편이 감옥에 가면 민준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싶으세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세요. 10살 손자를 방패막이로 쓰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그 착한 며느리가 맞나 싶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이미 서류상으로는 어머님이 직접 사인하신 거로 되어 있어요. 어머님이 치매가 있다고 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는 어머님이 동의한 거예요. 오히려 어머님이 사기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도 수진이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들 준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더군요. 엄마,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요. 엄마를 그렇게 잘 모시는데 혹시 엄마가 잘못 이해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은행 서류들을 보여주자 아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엄마 명의로 이런 큰 돈을?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준호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수진이가 3년 동안 엄마를 속여온 거야. 그제야 아들도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수진이를 따져 묻자 며느리는 울면서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야. 우리 가정을 더 풍족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라고. 어머님 돈 그냥 놔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만 떨어져. 라며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이번만큼은 아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5억이 넘는 돈을 엄마 허락도 없이 어떻게 쓸 수 있어? 이건 명백한 범죄야. 범죄라니.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거라고. 수진이가 소리쳤지만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엄마를 속이고 엄마 명의를 도용한 게 가족을 위한 거야. 부부가 크게 싸우는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수진이가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 명의로 신용카드도 여러 장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싼 명품들, 해외여행, 자동차 할부까지 모두 엄마 카드로 결제한 거야. 준호가 물으니까 수진이는 그래도 우리 가족이 잘 살게 하려고 한 거잖아. 라고 변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수진이가 저 명의로 생명보험까지 가입했다는 것이었어요. 수익자는 당연히 수진이로 되어 있었고요. 혹시 나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수진이는 그런 건 아니에요. 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험 가입 시기와 제가 원인 모를 복통으로 병원에 갔던 시기가 비슷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때 수진이가 해준 음식을 먹고 속이 아팠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섬뜩합니다. 결국 수진이는 집을 나가겠다며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도 어머님, 이 일을 신고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정말 다 망가져요. 저도 벌써 다른 분들께 빚이 있어서. 라고 말했어요. 다른 분들이라는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수진이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같은 짓을 했다는 뜻인가 싶어서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너 혹시 다른 집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짓을 한 거야? 제가 물으니까 수진이는 당황하더니 그런 게 아니라 사업 파트너들 말이에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발견했던 그 메모지를 들고 와서 보여주니까 수진이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씨 어르신, 박씨 할머니. 이분들도 나처럼 당한 거지.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머님만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쉬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더 하자고 해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지, 그냥 조용히 넘어갈지. 하지만 제 평생 모은 재산이 사라진 상황에서 그냥 참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웃집 김 선생님도 신고하는 게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짓을 해요. 라며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최근에 가족에 의한 경제적 학대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범행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느리분 혼자서 이런 복잡한 금융 사기를 저지르기는 어려워요. 라는 형사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수진이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이의 친정어머니였어요. 어머님, 우리 수진이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가족 아닙니까? 아이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아이가 있으니까 더 제대로 교육시켜야죠. 이런 짓을 해도 된다고 가르칠 수는 없어요. 친정어머니는 그런 피해 금액만 돌려드리겠다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수사 결과 수진이의 범행은 더 조직적이었습니다. 이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어르신 타겟팅 투자 사기단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중 한 명이었고 수진이는 저에게 접근하기 위해 아들과 결혼까지 계획적으로 한 것 같았어요. 형사가 보여준 수사 자료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수진이 일당은 총 15명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고 피해 규모는 무려 80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진이가 담당했던 피해자는 저를 포함해서 총 4명이었어요. 어르신, 범인들이 사용한 수법을 보시겠어요? 형사가 보여준 자료에는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타겟 선정,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며느리가 없는 집안을 물색. 2단계 접근, 결혼이나 취업을 통해 가족 구성원이 됨. 3단계 신뢰 획득, 2, 3년간 극진히 모시면서 완전한 신뢰를 얻음. 4단계 재산 파악, 모든 금융정보와 재산 규모를 파악. 5단계 통제, 통장, 인감, 카드 등 모든 금융수단을 관리하게 됨. 6단계 실행, 명의를 이용해 대출과 투자를 동시에 진행. 7단계 수익화, 투자 손실을 핑계로 돈을 빼돌림. 수진이는 이 매뉴얼을 그대로 따라했던 것입니다. 저에게 보여준 3년간의 친절함도, 극진한 효도도 모두 계획된 연기였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이가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아들 준호를 조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준호의 직장 수입, 가족관계, 그리고 제 재산 규모까지 미리 파악하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준호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엄마. 제가 사기꾼의 손에 엄마를 넘겨준 거네요.
제가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아들이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호야, 너도 속은 거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준호는 계속 자신을 탓했어요. 엄마. 그런데 민준이는 어떡하죠? 아이가 엄마가 범죄자라는 걸 알면 10살 손자가 가장 걱정됐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수진이는 구속되기 전까지도 민준이만큼은 보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범죄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아이 엄마였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지만 민준이는 죄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미 동네에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 훔쳐서 잡혀갔다더라 라는 말들이 돌고 있었어요. 민준이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에서 수진이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계속 변명했지만 검찰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경제적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조직적인 사기였기 때문에 양형이 더 무거워졌어요. 재판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 어르신들도 만났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한 할머니는 며느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었다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손자 교육비 준다고 해서 기꺼이 돈을 내줬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사기였다고 하시더군요. 모두 가족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이용당한 분들이었습니다. 결국 수진이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공범들도 각각 3회에 6년의 실형을 받았어요. 하지만 선고를 받는 순간에도 수진이는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원래는 수익을 내서 더 많이 돌려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마지막까지도 이 사람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잃은 돈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투자 손실금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고 범인들이 이미 써버린 돈들도 많았어요. 국가에서 일부 피해 구제금을 지원해 주었지만 전체 피해액의 3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대출금 5억 2천만 원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다행히 집은 아직 담보로 완전히 잡히지 않아서 지킬 수 있었지만 매달 상환해야 할 이자만 수백만 원이었어요. 결국 집 일부를 매각해서 대출금을 줄여야 했습니다. 70평생 모은 재산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작은 집 한 채와 앞으로 받을 연금뿐이었어요. 노후를 편안히 보낼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3년 동안 진짜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저를 이용만 했다는 사실. 그 모든 친절과 효도가 가짜였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가장 힘든 건 손자 민준이와의 관계였어요. 10살 아이는 엄마가 왜 감옥에 갔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 때문에 엄마가 없어진 거야. 라며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엄마를 신고한 게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제가 설명해도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엄마는 할머니한테 잘해줬는데 왜 할머니가 엄마를 나쁘게 만드냐. 고 울면서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며칠간 제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제가 다가가면 피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속상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너네 엄마 도둑이지 라며 민준이를 놀렸고 민준이는 친구들과 싸우고 왔어요.
담임 선생님이 전화해서 민준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민준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도 엄마가 없어져서 슬퍼. 하지만 엄마가 잘못한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 아이는 울면서 그럼 엄마, 언제 돌아? 라고 물었어요. 4년 후에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할머니가 아빠가 민준이를 지켜줄게. 그제야 민준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눈치를 받기 시작했고 아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변명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준호는 책임감을 가지고 상황을 수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제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대출 상환 계획을 세웠어요. 엄마,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게요. 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요. 준호는 부업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택배 배송 일을 하고 저녁에는 온라인으로 번역 일을 했어요. 민준이 교육비도 벌어야 하고, 엄마, 대출 이자도 도와드려야 해서요. 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준호야, 내가 너무 무리하지 마. 이건 엄마가 감당할 일이야. 하지만 준호는 엄마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에요. 가족이잖아요. 수진이가 떠나고 난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수진이가 해왔던 집안일들을 다시 제가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금융 업무를 다시 스스로 하는 것이었어요. 3년 동안 수진이가 모든 걸 관리했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이나 카드 사용법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젊은 은행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지만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누구에게도 제 재산 관리를 맡기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통장, 인감, 카드 모든 걸 제가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금고도 하나 사서 중요한 서류들은 거기에 보관했어요. 우편물도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전화도 제가 직접 받습니다. 동네 이웃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동정하는 눈빛으로 보시고 어떤 분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보셨어요. 그래도 신고를 잘 하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웃집 김 선생님은 계속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르신이 용기를 내셔서 다른 분들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잘하신 일이에요. 그런 말씀들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반대로 일부 이웃들은 그래도 손자 생각해서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정말 잘한 일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르신이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아버지도 계속 당하셨을 거예요 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정신적인 충격도 컸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악몽을 꾸는 일이 많아졌어요. 꿈에서 수진이가 나타나서 어머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거나 반대로 어머님이 저를 망쳤어요 라고 원망하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식욕도 떨어졌고 우울한 기분이 계속됐어요. 준호가 걱정해서 엄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상담을 받아야 하나 싶었지만 결국 심리상담센터를 찾게 됐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어르신이 경험하신 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심각한 배신감을 동반한 트라우마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아요. 몇 달간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어르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라는 상담사의 말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다른 피해자 어르신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상황을 나누고 위로하는 모임이었어요. 박 할머니는 사위가 제 명의로 투자했다가 3억을 날렸다고 하셨고, 최 할아버지는 손자 교육비 명목으로 5억을 빼돌렸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가족에 대한 신뢰를 악용당한 분들이었어요. 이 모임을 통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다른 분들은 미리 조심할 수 있게 해야 해라는 의견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하기로 했어요. 노인복지관에서 월 1회씩 가족에 의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다른 어르신들의 반응을 보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통장이나 인감을 가족이라도 함부로 맡기면 안 됩니다. 투자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제3자와 상의하세요. 급하다는 핑계로 서명을 재촉하면 의심해 보세요. 같은 구체적인 조언들을 해드렸습니다. 교육을 듣던 한 할머니가 우리 며느리도 요즘 제 통장을 맡겠다고 하는데 그럼 안 되는 거네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아무리 가족이라도 본인이 직접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답해드렸습니다. 몇 개월 후 그 할머니가 찾아와서 덕분에 사기를 당할 뻔한 걸 미리 막았다며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할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할머니가 거절해서 실패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당한 피해가 완전히 헛되지만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아들과 손자와 단 셋이 살고 있습니다. 집은 예전보다 조용하지만 적어도 진실한 관계입니다. 더 이상 누구도 저를 속이려 하지 않고 저도 누구를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대출 이자 때문에 매달 빠듯하고 예전처럼 여유롭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있고 매달 연금이 나오니까 굶지는 않습니다. 민준이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가 조금씩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저를 원망하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할머니, 그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지. 라며 저를 위로해 주기도 해요. 준호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제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오히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가족이라는 이름도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혈연관계나 혼인관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한 너무 친절한 것도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수진이의 3년간의 극진한 효도가 모두 계획된 연기였다는 걸 알고 나니 지나친 친절함 뒤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제 재산은 제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끔 수진이가 3년 동안 보여줬던 그 친절함들이 떠올라요. 매일 아침 인사, 정성스럽게 차려준 식사, 병원에 함께 가주던 모습들. 그 모든 게 가짜였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누구에게도 속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들이댄다고 해도 제 재산에 관한 결정은 혼자서 충분히 고민한 후에 내리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당한 피해가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 명이라도 더 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민준이가 커서 어른이 됐을 때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머니가 그때 용기 있게 잘못을 지적해서 나는 올바르게 살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해 주기를 바라요. 지금 제게 남은 건 작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 한 채와 앞으로 받을 연금뿐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지켜낸 것들입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에요. 새로운 계절이 오는 것처럼 제 인생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혼자지만 이제는 진짜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거짓 친절에 속지 않고 진짜 가족의 사랑만을 받으며 제 힘으로 제 재산을 지켜가며 살고 있어요. 수진이는 2년 후면 출소합니다. 그때가 되면 민준이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때 가서 차근차근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오늘도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다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시는 모든 어르신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해도 여러분의 통장과 인감,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설령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나 며느리, 사위라고 해도 말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더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복잡한 절차를 대신 해드리려고 같은 그럴듯한 이유로 접근한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진짜 가족이라면 여러분의 동의와 이해 없이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범죄가 더 위험하다는 것.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수 있고 그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당당하게 여러분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혹시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심하세요. 오늘도 실버 다마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제적 학대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주변에 혹시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신 어르신이 있으시다면 도우미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